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의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두 번째 사건은 응급실을 찾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후 기가 조치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44세 여자 환자로 2007년 7월 16일 인후자결감,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었습니다. 2007년 7월 18일 오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내과 의사는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뒤 허혈성 심질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였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역류성 식도염 모두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고 환자는 귀가하였습니다. 환자는 귀가 후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두통과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자 투약을 중단하고 7월 19일 오전 무렵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내과에서는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후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간염 등 복부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후 환자는 23시 30분경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당직 의사는 환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인 T파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7월 20일 00시 55분 당직 의사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만 처방한 뒤 다시 내원하여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한 뒤 환자를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01시 50분경 환자는 기가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감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내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피고재단, 당직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첫날 심전도 검사상 심방기회수축이 관찰되었으나 허혈성 심질환과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비슷하여 감별 진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을 대비한 약물 처방을 고려하여 진료나 처치상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재단, 당직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심전도 결과 심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임에도 심질환에 대한 약 처방 및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응급실에서 지속적인 환자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귀가시키고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적절한 검사 및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진은 관련 환자 내원 시 표준화된 진료 지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하며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에 호전이 없을 시 응급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경과관찰 또는 전원이 필요한 환자를 귀가시킨 것과 관련하여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인이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응급 환자의 경과관찰 가능 인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과관찰 수행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 시 일정 시간 이상 경과관찰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수가 보정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허혈성 심질환 표준진료 공고안의 배포 및 교육 미비와 관련하여 표준진료 공고안에 대한 증례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세분화된 진료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 사건에서 보면 허혈성 심질환인지 역류성 식도염인지 이제 이걸 진료를 했던 의사도 좀 의심을 해서 해당되는 약을 다 처방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좀 궁금했었던 게 조덕규 교수님 이게 허혈성 심질환이랑 역류성 식도염이랑이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비슷한지 그리고 실제로 진단이 좀 어려우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케이스는 아주 헷갈리는 케이스고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하고 허혈성 심질환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급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게 식도염이 있는 사람도 심질환이 안 생기란 법이 없거든요. 식도염은 워낙 흔한 질환이니까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케이스고요. 이 환자는 특히 더 놓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 환자가 너무 젊은 여자분이에요. 44세 여자분이 심근경색 오는 경우는 제가 심장내과 의사 20 몇 년 했지만은 거의 한두 케이스 볼 정도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엄청나게 심한 고지혈증이 선천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요 나이 때 심근경색 오는 경우는 너무나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만 아파야 되는데 인후자결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후라는 이제 목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목 부위 있는 부위가 이제 따끔거리고 아팠다는 뜻인데 이거 식도염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기 굉장히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쭉 했는데 다 정상이었다는 거죠. 심근효소 수치, 심전도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다 정상이었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거는 환자한테 이제 이 첫 번째 내과 의사가 크게 잘못할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아주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약을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허혈성 심질환에 해당하는 약도 줬고,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약도 다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거는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약제가 도움이 되는 약제가 되는데 약을 줬더니 머리도 아프고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원래는 좋아져야지 맞는 건데 사실 니트로그리세린을 줘서 이게 심장 질환이다 아니면 소화기 내과 쪽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다를 구분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헷갈리는 이제 감별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다시 나빠져서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임프레션을 가지고 봤다 그러면 이거 식도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심전도를 찍었는데 T파의 역이라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모양은 아니고요.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심전도 수치인데 어찌 됐건 기존에 있던 심전도하고 비교해 봐서 나빠졌다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한데 의심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가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서 응급실에 온 환자인데 심근효소 수치를 또 체크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 체크를 하더라도 이 환자가 증상이 이제 어느 정도 호전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하고 심근효소 수치를 다시 1시간 이후 이렇게 팔로업을 해서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를 보고 증상 호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프로세스 중에서 심근효소 수치를 체크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전도가 나쁜 거를 이전 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요새는 이제 뮤즈라고 해서 심전도가 다 모아져 있어서 컴퓨터를 띄우면 다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찍은 것까지. 그래서 바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환자에게 그 검사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거나 증상 완전 호전 없이 이제 보냈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었고요. 놀랍게도 이 젊은 여자분이 굉장히 고도의 허혈성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망한 걸로 밝혀져서 일단 두 번째 당직 의사는 약간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원래 프로세스를 잘 밟아서 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이제 진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까지 다 최덕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속이 좀 시원합니다. 신혜연도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의료계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큰 게 이제 이런 것들 같아요. 1심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을 물었다가 항소심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뒤에서 논의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같은 경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책임을 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허혈성 심질환이 없다고 배제 진단하기 전에는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하고 추적 관찰하고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의무냐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의대에서 교육을 시킬 때 확실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심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라고 교육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산부인과에서 태아곤란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태아곤란증이 확실하다고 하기 전에는 시색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태아 안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시색해서 그 태생명을 구하는 게 맞는지에는 지금 이 사건하고 우리가 다음에 논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단순 X선 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오진율이 상당히 높은 검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 되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을 경험해 봤는데, 이 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환자 본인이 이런 임상 증상이 나타났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심근경색이 아니다는 게 확실하다, 이런 그 배제 진단이 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찰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 내과 의사에 관련된 거의 프로세스는 하나도 잘못된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엑스레이하고 심전도에서 진단이 안 되는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검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심근경색증은 아니었던 거고요. 이게 오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거죠. 관상동맥 질환이 처음에 나빴다가 더 확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심근경색 바로 전 단계였다가 심근경색으로 갔던 케이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과 의사는 문제는 없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증상이 심하면 심근경색증일 수 있으니, 아니면은 뭐 니트로그리세린을 먹었는데 뭐 할 수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심근경색증을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꼭 가시라 이렇게 안내하는 게 그 판례에서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정도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의료 현장에서의 뭐 프로세스에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엑스레이 심전도가 오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더 정확한 확진하는 방법을 꼭 해야 되느냐, 이 케이스에서는 저라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두 번째 응급실 당직 의사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응급실에 올 정도인데 심근 효소 수치 체크할 수 있는 병원일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고요. 심전도를 놓친 것도 또 문제고, 그 다음에 가슴 아파서 왔는데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팔로우업 검사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판단하고 그냥 약을 주고 보냈던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쉽고,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당직 내과 의사 선생님에 대한 부분에 환자가 갔던 병원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또 사실 11시 반에 환자가 다시 찾아왔다면 이게 아무리 뭐 역류성 식도염일지도 몰라도 다른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 병원 응급실에서 관찰을 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밤에라도 또 다 돌려보내야 될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서 이제 권역 응급의료 센터도 있고 막 다 있지만 환자들은 인근 병원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규모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이 정도 프로세스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응급의료 기관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게 너무 임프레시브하게 첫 번째 의사의 뭐 차트를 봤는데 이건 너무 명백하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환자가 이제 안 좋아서 응급실에 온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이제 응급의료법이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그 교수님들 아니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지면서 응급 전문의들이 이제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그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이분이 이제 한 70쯤 되신 분인데 계속 그 흉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 갔는데 심전도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나 이게 아까 심근 효소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 있다고 하니까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했는데 운동 부하 검사 중에 심장이 파열이 돼서 급사를 했고 넘어지면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도 부러지고 할 정도의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검사 결과가 이렇게 오준율이 뭐 이렇게 높진 않다 했는데 물론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사망한 이후에 부검을 해봤더니 관상동맥 협착이 굉장히 심했고 심근이 파열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하기까지 뭐한데 그런 사고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왜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에서 이런 심근경색이 안 나타났을까요? 일단은 환자가 운동부하 검사를 하기 전에는 심장 초음파랑 그다음 심전도 엑스레이까지 정상이었다고 하면 심근경색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엄청나게 심해서 많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운동부하 검사가 원래 안정형 협심증, 운동할 땐 가슴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 아마 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게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심근경색증으로 돌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계속 안정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으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해서 심근 파열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우리 검사들이 그만큼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운동부하 검사를 안 했으면 어떠냐. 사실은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고 이제 그걸 안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에서 뭐 한 단계 더 진행한 걸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기준에 맞는지를 봐서 맞았으면은 운동부하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입원시켜서 조영술로 넘어가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는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 케이스입니다. 좀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찍는다고 심근경색 보이는 거 아니고요. 심전도는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면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ST 분절 상승이 심근경색증이 이제 잘 보이는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도 굉장히 헷갈리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놓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심근경색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근경색증에서 심전도만으로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심근 효소 수치를 봐서 진단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치료 및 진단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역시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넘어갈지 보는 거는 이제 임상의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